2023년 12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2023년의 마지막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2024년이겠죠? 과거에서 미래로 안부를 보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4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느 때와 같이 소설부터 소개해볼까요? 김이환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소심한 사람들만 남았다입니다. 북다에서 출간된 장편소설이에요. 이 소설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 병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고 다만 잠들어요. 아주 오래오래 잠이 드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사회의 어떤 기능들이 다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간신히 잠들지 않고 집안에 숨어서 자신의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역시 그러한 인물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방역 상황 사이트에 뭔가 수상한 게시물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수면병에 소심한 사람들만 감염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글이에요. 허무맹랑하죠. 뭐 바이러스라는 게 성격 보고 오는 게 아니니까. 주인공 역시 이 게시물을 보게 되고 그냥 흘려들어요. 그리고 뭐 배급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다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진짜인가? 진짜 소심한 사람들만 잠들지 않았나? 자, 이렇게 깨어있는 소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부대끼면서 이 이야기가 끝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소설의 컨셉이 너무 어이없으면서도 흥미로워서 눈길이 갔었어요. 읽어보니까 쉽게 잘 읽히기도 했고요. 오늘 제 얘기 듣고 흥미가 동한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김이환 작가님의 소심한 사람들만 남았다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책입니다. 현호정 작가님의 단명소녀 투쟁기이고요. 사계절에서 출간된 책인데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이 소설은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본 소설 중에 가장 독특한 소설이었어요. 줄거리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9살 소녀 구수정입니다. 이 친구가 대학 합격 운세를 물어보기 위해서 아주 용하다는 점집에 갔는데 북두라는 이름의 점술사가 이 대학 합격 운세는 가르쳐주지 않고 대뜸 야 너는 20이 되기 전에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충격적인 말에 구수정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싫다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북두는 수정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남동쪽으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정은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초반이에요.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수정이 여행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설화에 기반한 정말 오색찬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소설에 정소연 소설가가 평을 했는데 그 말처럼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예상하시든 모두 다 어긋날 거예요. 정말 이야기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책을 다 읽고 덮은 이유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다만 제가 이 책을 스페셜픽으로 꼽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책 말미에 있는 윤경희 평론가님의 해설을 보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해설을 읽고 나서 이제 이야기의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와 미쳤다. 이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엮어낸다고? 천재인가?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일 테고 그러면 이 소설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 책 해설까지 포함해서 고작 150페이지. 진짜 짧은 분량인데도 정말 압도적이고 엄청난 이야기를 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소설입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현호정 작가님의 단명소녀 투쟁기였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책입니다. 김선미 작가님의 비스킷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소설이에요. 주인공인 재성은 비스킷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 비스킷이라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잃어버려서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비스킷이 되게 잘 부스러지잖아요. 이 사람들도 너무 약해져서 부서짐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존재감도 없고 자존감도 약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니까 그냥 치고 지나가고 너 거기 있었어? 몰랐어.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이요. 이 비스킷의 단계가 좀 더 심해지면 사람이 투명해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게 돼요. 재성이란 친구는 이 비스킷의 존재를 청각으로 알아냅니다. 이 친구가 청각 과민증, 소리 강박증, 소리 공포증 이런 질병을 앓고 있거든요. 질환이지만 이걸로 이제 비스킷의 존재를 알아내는 거죠. 재성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기 직전인 사람들을 발견하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 이 비스킷이라는 책입니다. 설정이 굉장히 독특한 책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독자들이 이 설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작가가 적확한 비유와 스토리, 문체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선미 작가님의 비스킷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외국 소설 단편집이고요. 비키바움의 크리스마스 잉어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예요. 이 책이 휴머니스트에서 출간이 됐고 세계문학 시즌 세트로 6권이 동시에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휴머니스트 편집자분께서 특히나 이 비키바움의 책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부터 읽어보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4편의 단편이 실려있는데 굉장히 다 짧아요. 이 단편들은 각각 인간의 가난과 계층, 전쟁 이후의 삶, 반복되는 삶의 굴레 같은 커다란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요. 진짜 묵직하게 내려치는 한 방이 있는 소설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을 때보다 다 읽고 나서 다시 이 소설들에 대해 생각할 때, 되새겨볼 때 해일처럼 밀려오는 어떤 감각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표제작인 크리스마스 잉어는 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잉어 요리를 해먹던 한 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로 이 잉어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이들은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가까스로 아주 비실비실한 잉어 한 마리를 얻어서 욕조 속에서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짧은 소설입니다. 길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소설은 가정의 온갖 일을 책임지느라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한 부인이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는 옷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이름의 세 번째 작품은 전쟁으로 약혼자를 잃은 여성이 새로운 집에 새를 들어 살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작품인 백화점의 야페는 가난한 청년인 야페가 백화점에 걸려있는 아주 화려한 넥타이에 마음을 빼앗기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묘한 그 삶의 서러움과 부대낌, 그 치닥거리들을 작가가 너무너무 잘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적절한 틀, 이야기 틀에 끼워서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단편소설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책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비키바움이라는 작가가 많이 궁금해졌어요. 곱씹어볼수록 더 좋았던 작품 비키바움의 크리스마스 잉어를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으로 꼽아보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설입니다. 2023년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이죠. 욘포세의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저번 달에 읽은 책인데 소개하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렇게 같이 소개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량이 길지 않은 소설이에요.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굉장히 담백하고 잔잔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인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시적이고 독특한 문체들이 보여진다는 점, 마침표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사용이 되고 문장들이 모두 쉼표로 이어져 있다는 점도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이러한 장치들이 이 소설을 조금은 혼란하게 만들면서도 묘한 매력을 뿜어내게 만들더라고요. 1부에서는 이 요한네스가 태어나서 조부모의 이름을 물려받는 순간을 그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요한네스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네스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다만 고요한 상태에서 죽은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서쪽 바다로 나갈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절친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작가가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급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 좀 더 천천히 많이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데다가 정말 매력적인 소설이니까요.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욘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만권 작가님의 책 외로움의 습격이고요.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제가 외로움을 다루는 책들을 흥미롭게 보는 편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라르스 스펜젠의 외로움의 철학이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좀 더 철학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인 방면에서 주로 살펴보는 책이에요. 물론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인간의 감정 현상을 위주로 해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은 이보다 더 사회 정치적으로 그리고 현대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고 특히 산업화 이후의 현대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거라는 것에 주목한 거죠. 이 책에 따르면 외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 두 가지는 디지털과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감이 오는데 디지털에 대해서는 여러분 감이 좀 안 오시죠? 이게 어떻게 외로움의 주 원인이 되는지, 이 시대의 디지털 기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한 디지털 기술의 네트워크 효과로 빈익빈 부익부가 증대하고 플랫폼 노동을 필두로 한 저숙련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사회 분배 격차를 뚜렷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능력주의가 따라 붙으면서 더 많은 이들을 도태된 인간, 굴욕적인 인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현대사회 안에서 인간이 너무나 쉽게 외로워진다는 거죠. 이 책을 쓴 김만권 작가님이 정치 철학자예요. 그래서 외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석을 해본 이후에는 이 사회 안에서, 정치제도 안에서, 복지 안에서 외로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 도서로 꼽아봤고요. 구어체로 쓰여져 있어서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 김만권 작가님의 외로움의 습격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책입니다. 최혜진 작가님의 에디토리얼 싱킹이라는 책이고요. 이번 달 저의 네 번째 스페셜픽 도서이고 정말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제목에서 말하는 에디토리얼 싱킹이란 어떤 정보와 대상에서 의미를 도출하고 그것을 의도한 매체에 담아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하고 구조화하는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에디토리얼 싱킹을 잘 하기 위해서 쓸만한 도구 12가지 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12가지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고 현명해요. 그리고 너무 바로 활용하기 쉽고 유용하고요. 예컨대 내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이 자료들 사이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어디서 좋은 레퍼런스를 얻을 것인가, 컨셉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드러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데 뭐 하나도 두루뭉술하고 허술한 얘기가 없어요. 진짜 구체적인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정말 탁월한 방법으로 이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도록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에디토리얼 싱킹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자 재료가 예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요, 예술 작품을 보는 시각,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술 분야의 책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점에 보면.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동시에 진짜 잘 써진 자기계발 책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창조적인 사고와 일 그리고 삶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창조적인 사고라든지 편집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 관련 분야에서만 유용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인간의 인생에서 편집과 재배치, 재창조라는 과정을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군이든 쏟아지는 정보들과 감정의 파도들과 일과 의미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당연히 거르는 과정과 남기는 과정, 재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의 최종 편집권은 나에게 있다 라는 이 책에 적힌 문장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중요해진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 갈무리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곁에 두고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방식대로 생각하는 법을 여러 번 연습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 최혜진 작가님의 에디토리얼 싱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의 마지막 달 12월에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달에는 연말이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호흡이 좀 짧은 책들만 골라서 평소보다 적게 독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양에 비해서 좋은 책들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해서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과 함께 2024년의 영상들이 앞으로도 쭉 올라갈 예정인데요. 내년에도 우리 공복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독서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